아가씨 좀 반반하게 생겼는데 저 알베스님이랑은 무슨 관계야? 신성한 사찰의 마당에서 한 여성을 향한 비열한 희롱이 공기를 가릅니다. 그들은 돈이 법이고 주먹이 정이라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더러운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닌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주지 스님의 멱살을 움켜쥔 저 오만한 손길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의 가장 견고하고 추악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대웅전의 낡은 기와골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관음사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이 고즈넉한 사찰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경내를 가득 채운 짙은 향냄새와 풍경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속세의 번뇌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힘이 있었다. 하윤서 중사는 법당 앞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짙은 쌍꺼풀의 서늘한 눈매,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턱선은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암시했다. 거친 훈련으로 다져진 군더더기 하나 없는 탄탄한 몸과 일상복 아래에서도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은 그녀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의 요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가 아닌 그저 스산한 마음을 달래러 온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관음사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끔찍했던 아프가니스탄 파병 작전에서 눈앞에서 동료를 잃고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해민 주지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끝없이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속에서 비로소 찢어졌던 영혼의 조각들을 겨우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가장 힘든 작전을 끝마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자신을 비워내고 다시 채워가곤 했다. 윤서 왔느냐? 해민 주지스님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딸을 대하듯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하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네, 스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 험한 곳에서 고생이 많지. 올 때마다 얼굴이 반쪽이 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와주니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다. 두 사람이 짧은 안부를 나누는 그때였다. 사찰의 고요를 깨트리는 굉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불경을 외던 동자승들의 눈이 동그래지고 풍경 소리마저 그 불쾌한 소음에 묻혔다. 잠시 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자갈 깔린 마당을 거칠게 파헤치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온몸에 용과 잉어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산의 대여섯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찰의 경건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침을 뱉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줄은 되어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비싼 양복을 구겨 입은 흑사파의 행동대장 황만철이었다. 그는 대웅전을 향해 삐딱하게 서서 소리쳤다. 여기 주지 나와. 손님 왔는데 대접이 이따위야? 해민 스님은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하윤서는 그의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사님? 무슨 일? 스님,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되는 거 몰라? 당신네 절이 딱 알받기 좋은 명당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 산 일대 개발권을 따냈는데 이 절 하나 때문에 그림이 영 안 나와. 황만철은 턱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뒤에 선 조직원들은 낄낄거리며 법당 기둥을 발로 툭툭 찼다. 이곳은 수백 년간 부처님을 모셔온 신성한 도량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해민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황만철은 코웃음을 쳤다. 신성? 웃기고 있네. 돈이 제일 신성한 세상이야. 좋게 말할 때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시주 좀 두둑하게 해드릴 테니 다른 데 가서 더 크고 좋은 절 지으시라고.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명백한 협박이었다.
보호비를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해서 결국엔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조폭들의 전형적인 수업이었다. 해민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 영감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애들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황만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직원 하나가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석등을 발로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은 되었을 법한 석등이 쓰러지며 깨졌다. 어린 동자승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놈은 공양미가 담긴 가마니를 칼로 찢었다. 하얀 쌀이 흙바닥 위로 와르르 쏟아졌다. 하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다. 저 손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1초, 목뼈를 부수는 데는 0.5초도 걸리지 않는다. 수십 가지의 치명적인 살상 기술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 신분으로 특히 707이라는 특수부대의 이름에 흠집을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해민 스님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조용히 하지만 뼈를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황만철의 시선이 처음으로 하윤서에게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 여기 예쁜 아가씨도 있었네. 아가씨, 여긴 당신처럼 고운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야. 오빠들이랑 같이 가서 차나 한잔할까?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시면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 하하. 야, 애들아. 이 아가씨가 지금 우리한테 신고 드립을 친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황만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연기를 하윤서의 얼굴에 후하고 뱉었다.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당신네 특전사령관 직속 부대장인 장태준 소장님이라고 아나 모르겠네. 나랑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 당신이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군복 벗고 쫓겨나는 거야. 알아들어? 하윤서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장태준 소장.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막강한 권력을 쥔 장성이었다. 조폭 두목의 입에서 장성의 이름이 저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의미했다.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떠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는 내가 해야지, 이 발칙한 년아. 야, 저년 아주 앙칼지네. 화장 지워지고 머리채 잡히기 전에 사회 쓴맛 좀 보여줘라. 황만철의 지시에 덩치 큰 조직원 둘이 양쪽에서 하윤서에게 다가왔다. 한 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하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준 이 신성한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는 해민 스님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조직원의 손이 하윤서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그녀의 세상은 느리게 흘렀다. 상대의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각도, 손의 궤적, 체중의 이동이 마치 교본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몸이 한 줄기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가 싶더니 안으로 파고들며 상대의 손목 안쪽 급소를 손날로 가볍게 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악! 비명과 함께 남자가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신경만 마비시켜 일시적으로 팔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다른 조직원은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타 하윤서는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오금에 발을 걸어 가볍게 당겼다. 자신의 힘이 아닌 상대의 체중을 역이용하는 유술의 기본 원리였다. 거구의 남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낮아빠졌다. 쿵 소리와 함께 땅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하윤서는 넘어지는 순간 그의 뒷덜미를 살짝 잡아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기절은 하되 뇌진탕은 입지 않도록 조절한 것이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황만철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인연 봐라. 그냥 계집애가 아니었네. 야, 다 같이 덤벼. 전연 하나 못 잡아서야 흑사파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황만철의 고함에 남은 3명의 조직원이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2명은 좌우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다대일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수십,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전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생존 및 제압 전술을 몸에 새긴 707 요원이었다. 하윤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의 상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적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것이 정석이었다. 정면의 조직원이 휘두른 주먹을 팔로 받아 흘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강하게 쳤다.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늑골 아래 간장이 위치한 부분이었다. 극심한 고통에 조직원의 입에서 컥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둘. 하윤서는 쓰러진 동료를 보고 잠시 주춤하는 왼쪽 조직원의 발목을 발로 강하게 찼다. 복숭아뼈 바로 위 정강이뼈와 이어지는 부분의 신경을 가격한 것이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겁에 질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척하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칼날이 가을 햇살에 반사되었다. 칼은 안 되지. 하윤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상황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혜민 스님과 동자승들이 사색이 되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년아. 칼을 든 조직원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윤서는 화려한 동작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생사를 가르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몇 번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조직원은 더욱 흥분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하윤서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찔러 넣는 순간 하윤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칼날을 스치고 지나가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손목 관절을 비틀며 그대로 땅에 내리꽂았다. 으악!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하윤서는 떨어진 칼을 발로 차 멀리 날려보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의 목덜미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건장한 조폭 5명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마당에 나뒹굴었다. 하윤서는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녀의 몸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는 살인 병기였지만 단 한 명도 죽이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황만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설픈 주먹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저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파괴와 제압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에 가까웠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예, 형님. 접니다, 만철이. 예, 지금 관음사라는 절에 와 있는데 어떤 미친 군인년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 애들을 다 작사를 내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로 보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황만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윤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너 2년 이제 끝났어. 군복 벗을 준비나 해. 아니, 군복만 벗으면 다행이지. 인생 아주 좆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장태준 사단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찰 입구 쪽에서 다시 여러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온 것은 경찰차가 아니었다. 육군 헌병이라고 쓰인 군용 차량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방탄모에 진압봉까지 갖춘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사찰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하윤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시간부로 군무이탈 및 민간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저항하면 가중 처벌될 줄 알아. 헌병대장의 외침에 하윤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민간인 폭행?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그들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황만철, 그리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헌병들의 진압봉.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해민 스님이 달려와 소리쳤다. 이보시오, 헌병 양반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처자는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요. 저자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단 말이오. 하지만 헌병들은 해민 스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윤서를 거칠게 끌고 헌병대 차량에 태웠다. 차에 오르기 직전 하윤서의 눈이 황만철과 마주쳤다. 황만철은 입모양으로 말했다. 넌 뒤졌어. 하윤서는 그를 묵묵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던 관음사의 평화는 산산조각났고 그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단련한 자신의 손발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사방이 막힌 회색 벽과 책상 위 스탠드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불빛은 이곳이 사람을 얼마나 위축시키기 위해 설계된 공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윤서는 의자에 앉아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앞에는 헌병대 수사관인 상사가 앉아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성명 하윤서, 계급 중사,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 맞나? 맞습니다. 휴가 중 사찰에서 민간인 5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 인정하나?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찰 기물을 파손하고 주지스님을 위협했습니다. 하윤서의 차분한 대답에 수사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말했다. 정당방위? 피해자 진술은 완전히 다른데? 황만철 씨 외 사인은 사찰의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러 갔다가 웬 여군이 시비를 걸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전치 4주에서 8주까지 진단서도 다 첨부됐고 건장한 남자 5이 여자 하나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먼저 특수부대 출신인 걸 과시하며 위협을 가한 거겠지. 목격자가 있습니다. 주지스님과 동자승들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들, 그 양반들이야 당연히 당신 편을 들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수사관의 태도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듯 했다. 하윤서는 더 이상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사건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었다. 황만철이 말했던 장태준 소장의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며칠 후 그녀는 정식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소속 부대인 707 백호 부대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팀장 고강혁 상사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헌병대로 달려왔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고 상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 중사,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하윤서는 관음사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고 상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썩을 놈들. 명백한 함정이잖아. 사단장, 장태준 소장이 정말 그 조폭놈이랑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놈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고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군 생활 20년 동안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여러 번 봐왔다. 특히 장성급 지휘관이 연루된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보겠다.
여단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자네의 평소 행실과 공적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탄원서라도 내보겠다. 절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하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고 상사의 말은 하윤서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위원장으로 참석한 헌병대 대령의 얼굴에는 이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황만철 측이 제출한 진단서와 일관된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해민 스님과 관음사 신도 몇 명이 제출한 탄원서는 사적인 관계에 의한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일축되었다. 하윤서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징계위원회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흩어질 뿐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피징계자 하윤서 중사. 군인 복무규율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됨. 이에 본위원회는 피징계자를 강등 처분에 처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할 것을 의결한다. 강등. 중사에서 하사로 계급이 떨어지는 군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였다. 게다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하윤서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소식은 부대로 퍼져나갔다. 하윤서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백호부대 팀원들은 자기 일처럼 분노했다. 그들은 하윤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으로 주먹을 함부로 휘두를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그녀의 제압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를 아는 팀원들은 무자비한 폭행이라는 죄목 자체를 믿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윤서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야 해. 팀원들이 웅성거렸지만 사단장급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일개 부사관과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하윤서를 옹호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부대 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무력감이 감돌았다. 한편 관음사의 해민 스님은 징계 결과를 전해 듣고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자신과 사찰을 지키려다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생긴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말하지만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찰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행히 그날의 상황은 대웅전 처마 밑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에는 황만철 일당이 먼저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 그리고 하윤서가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을 들고 언론사와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대 조직과 군 장성이 얽힌 사건에 선뜻 나서려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같은 시각 장태준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황만철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만철이냐? 일 처리는 아주 깔끔하게 됐더구나. 그 맹랑한 계집, 이제 군복 벗고 사회 나와서 막노동이나 하게 생겼어. 에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형님 같은 분이 계셔야 바로 서는 겁니다. 알랑방귀는 그만 뀌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리조트 사업건, 그거 인허가 문제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 다음 달 내 생일 잊지 말고. 당연하죠, 형님. 제가 아주 특상품으로 준비해놓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오가는 동안 하윤서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헌병대 유치장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작은 하늘을 보며 파병지에서 잃었던 동료를 떠올렸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억울한 상황에 얼마나 분노하고 함께 싸워주었을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상투적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백호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황만철은 자신의 오랜 자금줄이자 방패였다. 그가 공경에 처하면 자신의 검은 돈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일개 여군 부사관 하나의 군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쯤은 그에게 아무런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윤서 중사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요청서. 그는 결제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서명을 갈겨 넣었다. 이제 절차는 끝났다. 하지만 장태준 소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모든 조직에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 하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사단 법무실의 이수연 대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육사 출신의 젊은 장교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는 식의 편견에 신물이 나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하윤서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검토하다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5인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나치게 일치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둘째, 목격자인 스님과 신도들의 진술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신빙성 부족으로 너무나 쉽게 배척되었다. 셋째,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높았다. 휴가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초범의 상대가 전과 기록이 다수 있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등과 현역 복무부적합심의 회부는 명백한 과잉 징계였다. 이수연 대위는 이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하윤서의 소속 부대인 707부대를 찾아가 그녀의 동료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팀장 고강혁 상사를 비롯한 팀원들은 모두 하윤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녀의 인품을 보증했다. 하 중사는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고강도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독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유 없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위는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황만철의 뒷조사를 했다. 경찰의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황만철은 흑사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폭행, 갈취, 협박 등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가 선량한 시민 행세를 하며 군인을 고소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이 대위는 장태준 소장의 평소 행적을 파고들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장 소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몰래 열람했다. 기록에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군인 신분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다. 특히 특정 룸살롱에서의 결제 내역은 황만철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과 여러 차례 겹쳤다.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함께 향응을 즐겼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수연 대위는 자신이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사건이 아니라 군 장성과 조직 폭력배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얽혀있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다. 소장, 즉 투스타 장군에게 맞서는 것은 대위 계급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잣대에 시달렸을 하윤서의 얼굴이 떠올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한편 혜민 스님의 노력도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십 군데의 언론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그는 정의감 넘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젊은 여기자와 연결될 수 있었다. 여기자는 혜민 스님이 건넨 CCTV 영상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스님, 이 영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조폭이라는 점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 기자는 CCTV 영상과 함께 황만철 일당의 전과 기록, 그리고 하윤서 중사가 그동안 707 요원으로 복무하며 세운 공적들을 비교하며 탐사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건의 배후에 장태준 소장이 있다는 혜민 스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군 주변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하윤서는 하사로 강등되어 복무 부적합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과 격리된 채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상부의 눈치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전술 교범을 읽으며 자신을 단련했다. 언젠가 다시 군복을 입고 임무에 복귀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된 한 군법무관이 그녀의 억울한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그녀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관은 하윤서에게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며 법적인 절차를 자문해 주었다. 하하사,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은 결국 정의의 편입니다. 하윤서, 이수연 대위, 혜민 스님과 젊은 여기자, 그리고 양심적인 군법무관. 각자의 위치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들이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지만 모두 진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과 황만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즐기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수연 대위는 밤늦게 법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장태준 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운행일지, 그리고 황만철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한방, 즉 두 사람의 유착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녀는 장 소장의 부관과 운전병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지휘관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소장에게 등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장 소장이 주말마다 비공식적인 외출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행선지는 황만철이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이 대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을 덮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육사 동기 한 명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주말 밤 이 대위와 그녀의 동기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장 소장의 관용차를 몰래 뒤쫓았다. 차는 예상대로 황만철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부터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이 대위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별장 내부를 살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장태준 소장이 황만철을 비롯한 조폭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고가의 양주와 안주가 가득했고 젊은 여성들이 술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대위는 소형 고성능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모두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때 황만철이 장 소장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장 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명백한 뇌물 수수 현장이었다. 이 대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그녀가 조용히 철수하려던 순간이었다. 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호원 하나가 그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야? 들켰다. 이 대위와 동기는 즉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었다. 경호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장교 신분으로 단련된 그들이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캄캄한 산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손에 든 카메라에 담긴 증거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간신히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자신들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위님,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지. 동기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이수연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썩어 빠진 군대를 바로잡는 일. 두려워하지 마. 그녀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인터넷 언론사 여기자는 단독 707 여전사 조폭의 무릎 꿇다 사단장 조폭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초고를 완성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하윤서 중사가 과거 대테러 작전에서 세운 공적, 그리고 황만철 일당의 범죄 행각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장태준 소장과 황만철의 유착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사는 언제든 온라인에 송고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혜민 스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역 불교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하윤서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그녀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움직임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찰의 작은 마당에서 시작된 외침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윤서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진실을 다툴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조폭들의 진술이 가진 허점을 파고드는 반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수연 대위가 확보한 결정적인 영상, 기자의 날카로운 펜, 시민들의 서명, 그리고 하윤서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응축되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찌든 얼굴로 사단장실에 출근했다. 그는 어젯밤 황만철이 준 돈 봉투를 생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세상은 이토록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화려한 의자 밑에서 그의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권력의 무게보다 무거운 법이었다.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사가 터뜨린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707 여전사 조폭의 무릎 꿇다 별들의 추악한 거래, 그 배후의 그림자.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하윤서, 중사, 장태준 소장, 흑사파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이 그대로 첨부되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폭들이 먼저 행패를 부리고 하윤서 중사가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당방위였다. 특히 여자 혼자서 건장한 조폭 5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녀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 나라 지키는 영웅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CCTV가 버젓이 있는데 이걸 조작한다고. 군대 진짜 썩었구나. 특히 여군이라고 더 만만하게 본 거 아니야? 장태준 소장 저 사람 당장 조사해서 옷 벗겨야 한다. 국방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성난 민심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707 영웅 하윤서 중사를 구하고 비리 장군 장태준 소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언론 보도와 여론의 폭발적인 반응은 국방부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감찰실에 특별 합동조사를 지시했다. 군 검찰과 헌병,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장태준 소장이 있는 사단으로 급파되었다. 장태준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온 국민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황급히 황만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만철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사가 어떻게 나간 거야? 형님, 저도 모릅니다. 어떤 미친 기자가 달라붙은 모양입니다. 형님,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만철의 목소리에도 다급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장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닥쳐.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입만 맞추면 증거 없어. 그냥 저 영상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절대 불면 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합동조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장태준 소장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직무를 정지하고 본인에 대한 직권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장태준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같은 시각 이수연 대위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사이 고민 끝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들고 직접 육군본부를 찾아온 것이었다. 감찰실장은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가 제출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장태준 소장이 황만철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대위, 자네가 군을 살렸네. 자네의 용기 절대 잊지 않겠네. 이수연 대위가 제출한 영상은 합동조사단에 즉시 전달되었다.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조사단은 이 영상을 보고 환호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합동조사단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태준 소장은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돈 봉투를 받는 영상이 재생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그의 자백을 토대로 황만철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도 전원 검거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를 덮친 경찰은 불법 무기와 마약, 그리고 그동안 장 소장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를 확보했다. 하윤서의 재심은 열릴 필요도 없이 이전의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 처리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하윤서의 강등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와 성차별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707의 여전사, 내부 고발자의 용기, 썩은 별의 몰락. 사람들은 불의에 맞서 싸운 하윤서와 이수연 대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하윤서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계급은 다시 중사로 돌아와 있었다. 부대원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처럼 그녀를 뜨겁게 맞이했다. 팀장 고강혁 상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내가 우리 부대의 자랑이다. 하윤서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휴가를 내어 관음사를 찾았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풍경 소리는 더없이 맑았다. 깨졌던 석등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쏟아졌던 공양미는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찰은 이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었다. 혜민 스님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정말 고생이 많았다, 윤서야. 아닙니다, 스님. 스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저 멀리 동자승들이 마당을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서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거창한 애국심이나 사명감 이전에 소중한 사람들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고 앞으로도 군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의와 맞서야 할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더없이 맑아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밥 짓는 할망구 따위가 감히 어디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자신의 절대 권력에 취한 폭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모욕을 준 저 늙은 여인이 20년간 포화 속을 누빈 베테랑 군인이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전설적인 여장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지휘관의 오만한 만행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가장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강원도의 공기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심장부인 지휘통제실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군사 정보와 작전 현황이 쉴 새 없이 깜빡였지만 단장 강지우 대령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39, 그녀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별을 달 것이라 기대를 한몸에 받는 군의 엘리트였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군 생활을 대변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제21보병사단 특정 대대 내부 부조리 관련 동향 보고였다. 일명 백두산 부대. 대한민국 동부전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핵심 부대 중 하나였다. 지난 몇 달간 국방 헬프콜과 익명의 투서를 통해 해당 부대의 한 보병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병사들의 식사가 비정상적으로 부실하다는 것, 특정 간부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가 도를 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인철 중령이라는 대대장이 있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였다. 강지우는 이미 2차례나 감찰부에 비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특이사항 없음. 황인철 중령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감찰이 뜰 것이라는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그는 귀신같이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며놓았다. 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병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충성이 아닌 보복에 대한 깊은 공포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었다. 단장님. 부단장인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번 주 정기 훈련 계획입니다. 강지우는 보고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창밖 멀리 보이는 첩첩산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중령. 만약 썩은 부위가 너무 깊어서 메스로는 도려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네. 그건 무슨.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서 제풀에 와르르 무너지도록.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상의를 단정히 여몄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누구보다 군을 잘 알고 누구보다 강인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한 사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험하고도 비공식적인 작전에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고. 2시간 뒤 강지우는 군용 지휘 차량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몰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군복을 벗고 단정한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딸이었다. 3층 낡은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철컥. 문이 열리고 이른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편 박선영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박선영,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육군 상사로 전역하기까지 20여 년을 군에 몸담았던 강하고 자랑스러운 여군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밥은 먹었고? 박선영은 딸의 얼굴을 살피며 거실로 안내했다. 부대에서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야 뭐 혼자 대충 때웠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강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평범한 모녀의 대화로 시작하기에는 자신이 짊어지고 온 이야기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박선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 평범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군 생활 내내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말해보거라. 강지우는 백두산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실한 식사 횡령으로 의심되는 급식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황인철 중령이라는 인물. 공식적인 감사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박선영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문서 속 빼곡한 글자보다 함께 첨부된 몇 장의 사진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훈련에 지쳐 퀭한 눈으로 멀건 국이 담긴 식판을 들고 있는 어린 병사들의 얼굴. 20대 초반 자신의 아들이나 손잡버린 젊은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그토록 지키고 보살피고자 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강지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꺼내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그 부대 식당에 조리원으로 들어가 주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찻잔의 온기가 식어가는 동안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초조하게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렸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하고 더러운 소굴로 밀어넣는 일이었다. 거절해도 할 말이 없었다. 오히려 거절해주길 바라는 마음 한구석도 있었다. 공식 감사 전에 내부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부대원은 믿을 수 없고 외부인은 티가 나요.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과거 군 경력은 숨기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에요. 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오래였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병사들의 텅 빈 눈동자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을 젊은이들의 모습이 교차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강지우의 얼굴에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하면 제가 바로 특임단을 투입해서 정리할게요. 조리원 자리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마침 그 부대에서 조리원을 구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력서는 제가 손봐놨고 면접 날짜도 잡아놨어요. 모레예요. 강지우는 가방에서 위조된 이력서를 꺼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과 나이는 그대로였지만 20년 군 경력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여러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평범한 주방 이모의 경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선영은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과할 것 없다. 나도 20년을 군복 입고 밥 먹은 사람이다. 내 후배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박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전투복과 녹슨 계급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선영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사 계급장을 손에 쥐고 가만히 쓸어보았다. 군복은 필요 없어요, 엄마. 조리원 복 입으셔야 해요. 강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다.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런다. 박선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군복은 벗었어도 군인 정신까지 퇴역한 건 아니니까. 그 말에 강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틀 후 박선영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백두산 부대 행정실에서 간단한 면접을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녀는 박 여사님이라 불리는 신입 조리원이 되어 20년 만에 다시 군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갔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그저 밥 짓는 늙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백두산 부대 제3대대의 아침은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산악 지형 특유의 차고 축축한 공기가 막사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박선영은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조리원 숙소를 나섰다. 낡은 조리원복은 어색했지만 군의 아침 공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취사장으로 향했다. 취사장 문을 열자 먼저 와서 재료를 손질하던 다른 조리원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경계심과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박선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사흘째, 그녀는 아직 이방인이었다. 취사장의 풍경은 처참했다. 냉장고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조리대 곳곳에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식자재였다.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찜이었다. 하지만 배급된 콩나물은 끝이 거무죽죽했고 김치는 군내가 날 정도로 쉬어 있었다. 계란은 한 판이 통째로 깨져 있어 성한 것이 몇 개 없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300인분을 만들어요? 젊은 조리원 하나가 볼멘 소리를 했다. 주방을 총괄하는 50대의 박 조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쩌겠어. 있는 걸로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대대장님 불호령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대대장이라는 단어에 조리원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경직되었다. 박선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황인철 중령. 이곳에 온 첫날부터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취사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 배식 시간 훈련에 지친 병사들이 좀비처럼 줄을 섰다. 앳된 얼굴들은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했다. 박선영은 국자를 들고 배식대에 섰다. 멀건 콩나물국. 건더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최대한 국자 밑바닥까지 저어 콩나물 몇 가닥이라도 더 담아주려 애썼다. 많이 먹어라. 식판을 내민 이등병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지만 병사는 고개만 까딱 숙일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박선영의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군대가 아니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빛나야 할 곳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용소처럼 변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황인철 중령. 40대 중반의 그는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로 위압감을 풍기며 취사장으로 들어섰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조리원들까지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황인철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설 필요도 없이 곧장 배식대 맨 앞으로 다가왔다. 박선영은 묵묵히 밥을 퍼올렸다. 고봉밥을 기대하는 그의 눈빛을 무시하고 정량을 담았다. 황인철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국. 명령조의 한마디였다. 박선영은 된장국을 펐다. 건더기가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아침보다는 나았다.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담아 식판을 건네려는 순간 황인철이 식판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이게 지금 밥이라고 내온 건가? 밥에서 쉰내가 나잖아. 취사장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금 지은 밥입니다. 쉰내가 날 리가 없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대대장 말에 토를 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황인철은 식판을 배식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따위 밥을 우리 용사들한테 먹이니까 애들이 비실비실한 거 아닌가. 조리원들 전부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그의 분노는 조리원 전체를 향했지만 그의 눈은 정확히 박선영을 향해 있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신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저 늙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박 조리장이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바로 새로 밥을 뗐어. 황인철은 말을 끊고는 자신의 식판에 담긴 된장국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박선영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다. 정신 차리라고 이 할망구야. 여기가 니네 집 부엌이야? 똑바로 안 해. 뜨끈한 국물이 박선영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된장 건더기와 국물이 그녀의 얼굴과 조리원복을 순식간에 적셨다. 이마와 뺨이 화끈거렸다. 작은 화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굴욕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취 사장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분노와 미안함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젊은 눈동자들이 그녀에게 박혀 있었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2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들어 황인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 굴욕감 같은 감정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황인철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빈 국그릇을 배식대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취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앞으로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그는 횡하니 몸을 돌려 취사장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박 조리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배식대 뒤편으로 돌아가 수도꼭지에 얼굴을 들이밀고 차가운 물로 국물을 씻어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화끈거리는 피부를 식혔다. 그녀는 다시 배식대 앞으로 돌아와 국자를 잡았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감췄다. 배식 계속한다.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다른 조리원들도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차마 식판을 내밀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뭘 하고 있나? 밥 안 먹을 건가? 그녀의 재촉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밀었다. 박선영은 평소처럼 밥을 퍼서 담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많이 먹어라. 병사는 식판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죄송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선영은 그 병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끝나고 텅 빈 숙소로 돌아온 박선영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딸이 떠나기 전 만약을 위해 건네준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적었다. 황인철 중령, 점심 배식 중 조리원 박선영에게 된장국을 부으며 폭언. 목격자 제3대대 병사 및 조리원 약 300명. 얼굴 좌측 1도 화상. 글씨는 떨림 하나 없이 또박또박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매트리스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뺨 위로 늙고 지친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 적진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20살의 여군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황인철. 그녀는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은조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들 같은 병사들을 병들게 하는 적에 맞선 한 늙은 군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황인철 중령이 저지른 만행은 그날 밤 부대 전체에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생활관에 돌아가 소등 후에도 잠들지 못하고 소곤거렸다. 새로 온 할머니 조리원이 대대장에게 끔찍한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 그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들에게 박선영은 연민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꼿꼿한 모습은 억압에 길들여져 있던 젊은 병사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다음 날 아침 취 사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박선영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식판을 받아들며 나직이 속삭이는 병사도 있었다. 박선영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아직 붉은 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와 똑같이 국자를 놀렸다. 그 사건 이후 황인철은 마치 보란 듯이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사사건건 취 사장의 트집을 잡았다. 바닥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함을 질렀고 반찬 맛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리원들을 전부 집합시켜 군기를 잡았다. 그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박선영은 더 이상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밤마다 수첩에 기록했다. 황인철이 사용하는 식자재 납품 업체는 태산식품이라는 곳이었다. 일주일에 2번 낡은 트럭이 부대로 들어와 식자재를 내려놓고 갔다. 박선영은 납품이 있는 날이면 창고 정리를 핑계로 트럭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납품 기사의 얼굴, 트럭의 번호,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장부의 형태까지 눈에 담았다. 장부는 항상 2개였다. 하나는 부대에 제출하는 공식 장부, 다른 하나는 납품 기사와 황인철 측근인 행정보급관이 따로 챙기는 작은 수첩 형태의 비공식 장부였다. 문제는 그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박 조리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질색했다. 여사님, 그런 건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쳐요. 다른 조리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현실에 순응하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박선영은 더 이상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 일은 오롯이 그녀 혼자 해내야 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 황인철 중령이 사단회의 참석을 위해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그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대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간부들의 목소리에서도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취 사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리원들은 오랜만에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박선영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 배식이 끝나고 모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박 조리장에게 말했다. 조리장,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의무실 좀 다녀와도 될까? 어머, 어서 다녀오세요. 내가 대충 정리하고 있을게요. 박 조리장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걱정했다. 박선영은 취 사장을 나와 의무실이 아닌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전성기 시절 야간 침투 훈련을 하던 때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본부 건물 1층 구석 행정보급관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미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행정보급관이 비상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파악해둔 상태였다. 복도 끝 소화전 안쪽.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재빨리 소화전 문을 열고 열쇠를 꺼냈다. 손에 땀이 찼지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잡동사니로 어지러웠다. 그녀는 곧장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태산식품의 비공식 장부는 분명 이곳에 있을 터였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을 열 때마다 나는 소리가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다른 서류들 밑에 깔려있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품목과 단가, 그리고 실제 납품액과 장부상 청구액의 차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배추 한 포기의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면 장부에는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돼지고기, 감자, 양파 모든 품목이 2~3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매달 말 그 차액의 합계와 함께 H중령이라는 이니셜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 황인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박선영은 심호흡을 하며 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딸이 비상연락용으로 개통해준 사진 기능만 있는 구형 모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셔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사진을 거의 다 찍었을 무렵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캐비닛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왜 열려 있지? 행정보급관의 목소리였다. 망했다. 박선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낡은 책상 아래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다.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분명 잠그고 갔는데. 그는 실내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책상 위 서류를 하나 집어들고는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확실하게 잠그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철컥. 박선영은 책상 밑에서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행정보급관이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기어나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 사무실에 갇혔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이 있었지만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곧 저녁 준비를 위해 취사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이곳에 갇힌 것이 발각될 터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갈 덫이기도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클립통이 들어왔다. 박선영은 클립 하나를 집어들고 길게 폈다. 그리고 낡은 자물쇠가 달린 문으로 다가갔다. 과거 군에서 배웠던 비상 탈출 기술 중 하나였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클립 끝을 열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제발 제발. 몇 분이 지났을까? 땡그랑.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박선영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문을 원래대로 닫았다. 그리고 비상 열쇠를 소화전에 돌려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복도를 걸어 나왔다. 취사장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취사장에 도착하자 박 조리장이 그녀를 보고 달려왔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흑투성이에요? 박선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네. 늙으면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옷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전까지 어떤 사투를 벌이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부패한 군 간부를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칼자루는 그녀의 손에 넘어왔다. 황인철 중령이 부대로 복귀하자 하루 남짓 이어졌던 평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대 분위기가 이완되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가장 만만한 취사장을 향했다. 오늘 저녁 전 부대원 특별 배식 훈련을 실시한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황인철이 취사장으로 들이닥쳐 선포했다. 소위 특별 배식 훈련이라는 것은 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벌어지는 일종의 가혹 행위였다. 조리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한 상태로 배식을 준비해야 했고 병사들은 식사 시간 내내 군기를 잡힌 채 밥을 먹어야 했다. 오늘 메뉴는 뭐지? 황인철이 박 조리장에게 물었다. 제육볶음과 묵국입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정확히 1시간 준다. 1시간 안에 300인분 배식 준비를 모두 끝내도록.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음식 맛이 내 기준에 미달이면 오늘 조리원들 전부 연병장 뺑뺑이 돌릴 줄 알아. 조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시간 안에 300인분의 제육볶음과 국, 그리고 부가적인 반찬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박선영은 묵묵히 칼을 잡고 돼지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다른 조리원들이 허둥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놀림만은 침착하고 빨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휴대폰에 담긴 증거. 이것을 어떻게 딸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부대 내에서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모두 감시될 수 있었다. 외출이나 외박은 꿈도 꿀 수 없는 조리원의 신분이었다. 거기 새로운 할망구. 손이 왜 그렇게 꾸물거려? 고기 써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고 있어? 황인철이 박선영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는 박선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다. 박선영은 대꾸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칼을 놀렸다. 그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정신없는 1시간이 지나고 배식 시작 5분 전. 조리원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박선영은 마지막으로 제육볶음의 간을 봤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다. 배식이 시작되고 황인철은 배식대 바로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병사들과 조리원들을 감시했다. 병사들은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밥을 받아갔고 씹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밥을 삼켰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식사 시간이었다. 한 상병이 제육볶음을 추가로 받기 위해 배식대로 다가왔다. 박선영이 고기를 듬뿍 퍼주려는 순간 황인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정량 이상 배식 금지라고 말 안 했어?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니까 몸이 그 모양이지. 상병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황인철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당신 아까부터 일부러 내 지시를 어기는 거지. 저런 놈들한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퍼주려고.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파견 나온 간첩이야?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하지만 박선영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황인철을 똑바로 마주봤다. 대대장님, 병사들이 고된 훈련을 받고 배고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내일 또 힘을 내서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 할망구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황인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대장님께서 드시는 식사와 병사들이 먹는 식사가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취 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병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황인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일개 조리원, 그것도 늙은 할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반박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박선영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치우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취 사장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선영의 동료인 박 조리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두 눈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조리장, 당신까지 미쳤어? 안 비켜? 못합니다. 대대장님,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저희는 밥 짓는 사람들이지 대대장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박 조리장의 용기 있는 한마디에 다른 조리원들도 하나둘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황인철에 대한 저항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심지어 식사를 하던 병사들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황인철은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수백 명의 눈이 자신을 비난하며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도끼 서린 눈으로 박선영과 조리원들을 훑어보았다. 좋아, 이것들이 단체로 반란을 일으키겠다. 전부 내 일부로 해고될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저 할망구는 내가 그냥 안 둬. 부대 기밀 유출 혐의로 헌병대에 넘겨서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취 사장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취 사장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 조리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박선영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고맙소, 조리장. 아니에요, 여사님.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그날 밤 박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황인철은 분명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부대 기밀 유출 혐의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닐 터였다. 그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리원 숙소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적지는 부대 외곽에 위치한 공중전화였다. 부대 내 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지형을 이용하며 몸을 숨겼다. 공중전화 박스에 도착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어온 딸의 비상 연락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강지우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수화기 너머의 딸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나도 발각된 것 같다. 내일 아침 황인철이 나를 헌병대에 넘길지도 몰라. 엄마, 지금 어디세요? 부대 후문 쪽 공중전화. 사진은 어떻게든 내일 새벽까지는 전송할 방법을 찾아보마. 너는 준비하고 있거라. 아주 거창하게 와야 할 게다. 이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큼. 걱정 마세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반드시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끄는 박선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내일 아침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 파일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낼 날카로운 메스였다. 새벽 동이 트기 전 박선영은 마지막 임무를 위해 움직였다. 휴대폰 속 사진 파일을 딸에게 전송하는 것. 그것이 이 길고 위험한 잠입의 마침표가 될 터였다. 부대 내에서는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 사용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녀가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였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행정보급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개인 공유기를 설치해두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비밀번호는 유치하게도 자신의 차량 번호였다. 박선영은 어젯밤 행정보급관실에 잠입했을 때 책상에 놓여있던 차 키를 보고 번호를 외워두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대대 본부 건물로 향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한 새벽은 그녀의 완벽한 엄폐물이 되어주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보급관실에 들어선 그녀는 곧장 공유기 근처로 다가가 휴대폰의 와이파이 설정 화면을 켰다. 신호가 잡혔다. 그녀는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연결 성공. 박선영은 곧바로 딸의 비상용 이메일 주소로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수십 장의 사진. 용량이 꽤 컸다. 느린 속도로 올라가는 전송발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조급하게 타들어갔다. 제발 누군가 오기 전에 전송이 끝나야 했다. 전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박선영은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운 좋게 넘어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재빨리 전송을 완료하고 이메일 기록과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확인해둔 대로 쇠창살이 없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하지만 2층 높이 뛰어내리기에는 무리였다. 그때 창문 바로 아래에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곳까지 뛸 수만 있다면 실외기를 밟고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이른의 나이.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과거 유격 훈련 때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는 창틀을 붙잡고 몸을 날렸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실외기 위에 떨어졌다. 발목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음소리를 낼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실외기 난간을 붙잡아 몸을 추스른 뒤 벽의 배관을 잡고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다. 다행히 주변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 배식 시간 취사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조리원들은 어제의 일 때문인지 잔뜩 긴장한 채 묵묵히 일만 했다. 박선영은 절뚝이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배식대에 섰다. 예상대로 황인철 중령이 헌병 2명을 대동하고 취사장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할망구를 당장 체포해. 헌병들이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병사들과 조리원들이 술렁였다. 대대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 조리장이 앞을 막아섰다. 비켜. 저 할망구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 기밀을 빼돌리려 한 간첩 혐의자다. 증거도 있어. 어젯밤 내 사무실 근처에서 저 할망구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고 오늘 새벽에는 행정보급관실에 무단 침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황인철은 박선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당신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그거 이리 내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을 테니. 박선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황인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의 기습이나 비상사태 시에만 울리는 비상경보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당황하여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부대 연병장 위로 검은색 기동 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를 상징하는 검은 표범 마크가 선명했다.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완전 무장한 흑복의 대원들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강하했다. 동시에 부대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특임단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달려들어왔다. 취사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황인철 중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나 조사가 아니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투입이었다. 취사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베레모를 쓴 특임단장 강지우 대령이 부대원 4명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충충성. 단장님. 여긴 어쩐 일로 황인철이 황급히 경례를 붙였지만 강지우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헌병들에게 붙잡힐 뻔한 자신의 어머니 박선영에게 향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극에 이자가 부대 기밀을. 어머니. 강지우가 박선영을 향해 내뱉은 한마디의 취사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황인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저 할망구가 707 특임단장의 어머니라고. 강지우는 황인철을 지나쳐 박선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절뚝이는 그녀의 다리와 흙먼지 묻은 옷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황인철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몸을 돌려 황인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황인철 중령. 네, 단장님. 귀관을 직권 남용, 부대 기물 손괴, 군수품 횡령, 그리고 하극상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강지우는 자신의 스마트 패드를 들어 황인철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박선영이 목숨을 걸고 찍어보낸 비공식 장부 사진과 태산식품으로부터 황인철의 차명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매달 800만 원씩. 꽤 짭짤했겠군. 이 돈으로 병사들 밥을 굶기고 당신 배를 채운 건가? 황인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특임단 대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강지우는 취사장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21보병사단 제3대대 장병 여러분.
본인은 707 특수임무단장 강지우 대령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숨김없이 증언해주기 바란다. 증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본관의 계급과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려왔던 울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낡은 조리원복을 입고 절뚝거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는 한 늙은 여군 박선영이 있었다. 707 특임단이 부대를 장악한 순간 지난 몇 달간 제3대대를 짓누르던 공포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황인철 중령은 저항 한번 못하고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에 충실한 수족 노릇을 하던 행정보급관과 몇몇 간부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대본부는 순식간에 특임단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변모했다. 취 사장에 남겨진 병사들은 여전히 충격과 환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특임단장의 어머니이자 자신들을 위해 끔찍한 모욕을 견뎌냈던 조리원 박선영에게로.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박선영에게 다가왔다. 얼마 전 제육볶음을 더 받으려다 황인철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상병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선영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취 사장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선영을 향해 경례를 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취 사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박선영은 붉어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췄다. 그녀는 군 생활 내내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가슴 벅찬 적은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의 경례에 군인으로서 답했다. 수고들 많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온정이 담겨 있었다. 박 조리장을 비롯한 다른 조리원들도 눈물을 훔치며 박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배님, 정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선영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자 대선배로 여기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의무병을 불러 박선영의 다리를 치료하게 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지만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숙소로 가셔서 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다. 아직 내일이 끝나지 않았다. 박선영은 의무병의 부축을 뿌리치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애들 밥은 먹여야지. 오늘 아침 다들 놀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게다. 강지우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대 군수과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사단에서 가장 좋은 식자재를 이 대대로 공수해 오도록. 어급 한우, 신선한 채소, 과일까지. 오늘 점심은 우리 용사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준비해. 그날 점심 제3대대 취사장에서는 창설 이래 가장 호화로운 식사가 차려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병사들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식판에 음식을 담았다. 박선영은 배식대 가장 중앙에 서서 병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밥을 퍼주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병사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며칠간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식사였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황인철의 개인 금고에서는 차명계좌 통장과 함께 부대 운영비를 빼돌린 정황이 담긴 이중장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태산식품 대표는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사단 내 다른 부대의 간부들 이름까지 거론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대대의 비리가 아니라 군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신호탄이 될 터였다. 병사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공포에 떨며 말하지 못했던 황인철의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 어떤 병사는 그의 폭언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모든 증언은 녹취되고 기록되었다. 사흘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강지우는 부대 연병장에 전 대대원을 집합시켰다. 포박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황인철과 그의 공범들이 병사들 앞에 섰다. 강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조사 결과 전 대대장 황인철 중령의 급식비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우를 배신했다. 법은 그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또한 이 부대에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할 것이다. 여러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을 진정한 전우로 아낄 훌륭한 지휘관으로.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황인철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길고 길었던 악몽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제 박선영이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난 2주간 입었던 낡은 조리원복을 벗고 딸이 가져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짧았지만 파란만장했던 조리원으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가 숙소를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대 전 병력이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양옆의 도열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민 상병이 앞으로 나와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병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준비한 것이었다. 어머님,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상병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거수 경례를 하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경례를 했다. 충성. 이번에는 구호 대신 뜨거운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박선영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화답했다. 그녀는 딸과 함께 부대를 나서는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와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기고 가는 것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었다. 무너졌던 신뢰의 회복 그리고 밥 한 끼의 소중함이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 박선영은 나직이 은조렸다. 밥은 마음으로 퍼야 하는 거란다. 강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어머니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뒷좌석에 놓인 꽃다발이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부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박선영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일으킨 파장은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황인철 중령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국방부는 즉각 전군을 대상으로 한 군납 비리 및 부대 부조리 실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백두산 부대를 시작으로 골마 터진 상처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이 옷을 벗었고 철옹성 같던 군납 비리의 카르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지우 대령은 사건의 중심에서 밤낮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제2의 황인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에 집중했다.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급식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외부 감시 기관의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707특임단은 부패한 군 간부들에게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강지우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박선영은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며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유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황인철 중령 재판 결과 나왔어요. 징역 15년. 불명예 전역의 연금도 박탈됐어요.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박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부대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이 아주 잘하고 있대요. 병사들 표정도 밝아지고 훈련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 올라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강지우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편지 봉투를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냐? 그 부대 병사들이 엄마한테 보낸 편지예요. 수십 통이 넘어서 일단 몇 개만 가져왔어요. 박선영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편지지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님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을 먹으며 힘을 냅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박선영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군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참 괜찮은 녀석들이야. 그녀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 가슴에 품었다. 며칠 뒤 박선영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육군 본부였다. 국방부 장관이 그녀에게 비공식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약속 장소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사복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녀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박선영 여사님, 여사님께서 군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장관은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보국 훈장 광복장이 들어있었다.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인에게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정식으로 수여할 수 없는 점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사님의 공로는 우리 군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박선영은 훈장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관님, 제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짜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준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관과 총장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박선영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앞치마를 두른 영웅, 짬밥의 어머니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며 부조리에 맞서 싸운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박선영은 딸과 함께 조용히 강원도 양구로 향했다. 백두산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차를 세웠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부대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 멀리 병사들이 훈련하는 함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잘들 지내고 있겠지. 그럼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강지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얗게 눈 덮인 산과 부대를 바라보았다. 박선영은 그곳에서 보낸 짧았던 2주를 떠올렸다. 모욕과 위험 그리고 분노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보람과 희망을 보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뗀다고 해서 군인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군인 정신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라와 전우를 지키는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것임을. 70의 나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훈장이나 명예가 아닌 늠름하게 자라날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두 여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